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시장의 엄청난 변동성으로 인해 결과론적으로는 반등을 하였지만 참 투자자분들의 피를 말리는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가격이 회복하여서 전고점을 뛰어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인생과 투자라고 하죠. 이러한 약세 흐름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어제 소폭 반등이 있긴 했지만 그리 좋은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는 기업이죠. 그레이스케일에서 총 운용 자산이 오랜만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과연 운용 자산이 성장을 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운용자산 약 306억 달러를 기록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펀드 그레이스케일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1월 24일 기준 총 운용자산 규모가 약 306억 달러를 기록했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판매 단위 가격은 전날 대비 1.21% 상승한 25.89달러,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은 3.76% 하락한 19.97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전이죠. 12월 25일에 운용자산의 경우는 약 474억 달러로 한 달 만에 무려 170억 달러가 증발을 한 것인데 이는 암호화폐 가격의 하락과 자본의 유출로 인한 영향이겠죠.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 그레이스케일이 포함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보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MEXC 거래소의 화면입니다. 위 메뉴 중에 파생 상품 거래에서 이제 ETF 인덱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상품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위에 보시면 그레이스케일 인덱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암호화폐를 추종하는 상품인데요. 이제 오른쪽에 이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코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이러한 상품의 경우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이제 정확히 어떠한 것들을 투자해야 될지 모를 때 주식으로 따지면 말 그대로 여러 주식들을 묶어놓은 ETF를 매수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이죠. 이 외에도 메이저 코인들을 묶어놓은 상품과 디파이 상품, 또 반감기 관련 코인들이라든지 코인베이스가 투자한 코인들, 퍼블릭체인 관련 코인들이나 NFT 관련 지수 추종 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사로만 들어왔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것은 처음 보았는데요. 일단 영상 설명란에 MEXC 이 거래소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주이죠.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전면 금지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현재 러시아를 비롯해 인도와 중국 등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기조들이 나오는 시간 속에 우리는 중국과 같이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이 인도네시아에서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암호화폐 시장 관련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리금융감독청 금융회사의 암호화폐 판매 마케팅을 금지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금융회사의 암호화폐 판매 제한 및 촉진이 허용되지 않는다 화요일 경고했다고 합니다. OJK는 성명에서 금융서비스 기관은 암호화폐 사용, 마케팅 및 거래 촉진이 엄격히 금지된다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가치는 수시로 변동되며 구매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폰지 사기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거래액은 지난해 기준 859조 루피아 약 589억 3천만 달러로 2020년 60조 루피아였던 것을 비교해보면 거의 9배 이상 상승을 한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상품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판매를 허용하며 거래는 OJK가 아닌 통상부와 인제 상품 선물 거래 규제기관이 감독한다고 하네요.
현재 시간이 갈수록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지속이 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그리 부정적인 기조를 보였던 국가는 아닙니다. 작년 3월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가 나서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할 만큼 이 시장의 향후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글로벌적인 규제, 프레임 자체가 없다 보니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시장을 규제하는 데 있어 난관이 있는 듯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얼마 전 인도의 모디 총리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규제는 일개 국가의 단독 조치로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전면 금지를 외쳤지만 이제는 본인들의 힘이 필요하다며 충분히 빌려주겠다며 전면 금지의 기조를 선회한 듯한 이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글로벌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의 중심이죠. 이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중요한 미국의 경우는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관련 주요 기관을 SEC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SEC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이죠. CFTC와의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권을 두고 팽팽한 대립에 있는 중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완전한 관할권조차 정해지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 당연히 성장에 저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CFTC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규제는 SEC의 관할이 아니라 우리가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는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기 때문에 CFTC 관할에 속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미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관할이 우리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는 대중들은 자신들에게서 자금을 조달한 기업가나 회사로부터 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SEC의 관할에 속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 채의 양보도 없는 이러한 싸움에서 일각에서는 그러지 말고 SEC하고 CFTC 너네 둘이 이제 공동 관할로 단일 규제 기관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귀등으로도 이제 안 되는 중이죠. 예, 오늘 미국의 공화당 의원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이 SEC와 CFTC 둘 다 암호화폐 규제에 권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공화당 의원, SEC, CFTC 모두 암호화폐 규제 권한이 없다. 거래소 규제 재검토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 공화당 패트릭 맥켈리 하원 의원의 경우는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맥신 워터스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중요한 이슈인 암호화폐 규제 문제를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결정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며 의회에서 암호화폐 자산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사용을 결정할 규칙을 정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 또는 CFTC의 입장은 법에 근거하지 않는다. 미국 지역 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은 SEC와 CFTC의 관할하에 있지 않다. 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이제 강화된 규제가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SEC는 몇 달 내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었죠. 지금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 인물이 미국의 하원 의원 패트릭 맥켈리라는 의원입니다. 이 의원의 경우는 과거 2018년부터 이제 조급한 규제가 블록체인의 최대 걸림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이 비교적 덜 알려지며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화폐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 당시에도 범죄자들만 암호화폐 사용을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며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으로 바라본 인물인데요. 이 패트릭 맥켈리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이 제가 암호화폐 시장에 있으면서 사실상 최초로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자들 중에 90% 이상은 미 SEC와 CFTC 둘 중 하나의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관할을 맡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현재 알량한 관할권 싸움과 이로 인한 시장의 성장 저해 그리고 새로운 자금의 유입에 걸림돌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하여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이제 올해이죠. 2022년 안에는 글로벌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5일 전이죠. SEC의 위원장 이 문어대가리 아니 그 게리 갠슬러에게서 하나의 언급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암호화폐 플랫폼 대상으로 직접적인 규제 조치가 몇 달 안에 나올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이틀 뒤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 달이죠. 2월 달 안에 디지털 자산 관련 정부의 전략을 발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는 미국의 재무부 부장관에게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최대한 빠르게 마련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는 등 이 규제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그널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충분히 이번 연도 어느 정도 미국으로부터 규제가 정립이 되며 이러한 미국의 영향으로 인한 글로벌적인 움직임들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이라면은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4년간 기다리고 있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또한 올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현재 미 SEC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지속적으로 반려시키며 이야기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투자자 보호 미흡을 명분으로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이죠. 2021년 10월 당시 선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선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났다는 것은 사실상 현물 또한 승인이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의원들 또한 동감하고 있는 상태이며 SEC에게 지속적으로 서한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이 선물 ETF도 승인을 했는데 현물 ETF도 승인하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이 SEC가 투자 위험에 있어서 선물이나 현물이나 이 중요한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면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거래도 허용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적당히 하라는 말이죠.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적인 정비가 완료되면 확실한 규제 기관이 정해지고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 국면으로 진입을 할 것이며 새로운 신고점 달성 및 안정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매 영상 말씀을 드렸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며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제대로 시작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때는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었을 때이며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었다는 뜻은 완전하게 이 시장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직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좋습니다.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참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2년 전, 3년 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상당히 시장에 대한 기조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 속 대한민국의 금융당국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이제 다음 달이죠. 2월달 참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 내달부터 증권성 검토위 운영한다. 가상자산 판단하겠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투자 등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인 증권성 검토위원회를 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가상자산 그리고 뮤직하우 등 새로운 투자처가 늘어나고 있어 이 투자 상품별로 자본시장법상 증권 여부를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 이윤수 자본시장 정책관의 경우에는 이 새로운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 전문가 6명에서 7명으로 구성된 증권성 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검토위가 증권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이 금융감독 대상으로 편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관련하여서 이 규제적인 움직임에 따라 발맞춰 나가려는 모습들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과거와 같이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금융당국의 소식과 더불어서 혹시 콜드월렛, 이 개인 지갑을 사용하시는 분들과 우리나라의 4대 거래소 중 한 곳이죠. 빗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소식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일단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이 강력히 요구했다. 빗썸 결국 개인 지갑 차단으로 선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오는 27일부터 개인 지갑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고 합니다. 이 개인 정보를 등록한 지갑만 연동 가능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도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빗썸은 당초 대면 심사를 거칠 경우 개인 지갑의 가상자산 전송을 허용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는 3월 트래블룰 도입을 앞두며 농협은행이 고객 확인 인증을 지원하지 않는 개인 지갑을 막아야 한다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참 이에 대해서는 은행 입장도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계좌 연동조차도 이제 작년 7월 당시 전 금융위원장이죠. 은성수 위원장의 경우에 코인거래소 1차 책임은 은행에게 있다며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에 리스크를 감수하기는 싫은데 일단 정부에서 압박을 주니 할 수 없이 거래소와 계좌를 연동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트래블룰이 3월 시행 예정으로 일정이 잡히면서 혹시나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은행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또 4대 거래소 중 한 곳인 코인원의 경우에는 외부 지갑을 허용하며 이제 등록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머지 업비트와 코빗의 경우에는 개인 지갑과 관련하여 따로 나온 소식은 없는데요. 일단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타 다른 거래소들에게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3월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담액지수입니다. 어제와 그리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1포인트 하락한 12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올해 들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아니었던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약세 흐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폭 가격이 회복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참 답답한 상황들인 것은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하락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제도적으로나 기관 플레이어들과 고액 자산가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으로 유입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두 눈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기 보유한 모든 코인을 팔며 시장을 떠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말 그게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워렌 버핏이 가장 큰 수익을 보았을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이 모두가 환희에 차 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1973년 오일 쇼크일 때 가장 큰 수익을 냈었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공포에 머무는 때 정말 경제가 박살이 날 때 두려움에 가득한 시기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며 큰 리턴을 얻은 것인데요. 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운 시기 욕심을 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과연 앞으로는 그간 이루어졌던 역사와는 반대로 시장이 가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의 100%는 상당히 위험하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시장은 다시금 회복을 할 것을 말이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철저한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미국이 제 아무리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해도 이 달러를 찍는 것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매년 달러를 찍어내며 부채는 시간이 갈수록 매년마다 신고점을 갱신하며 파산하니 많이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찍은 달러는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며 자산의 가치는 장기적인 관점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달러를 안 찍어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지 않는다면 천문학적인 부채를 국민들의 세금만으로 갚을 수 없을 것이며 그냥 파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이 구조적으로 자산은 장기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말이죠. 우리는 새로운 자산이 이제 막 제도적으로 들어오려는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새로운 자산의 탄생을 보는 일은 절대로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과도기적인 시점, 지금의 암호화폐의 가격의 하락이 돌이켜보았을 때 정말 박앤셀 기간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시며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이 여유 자금을 통한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